홀로서기의 집. 제1장 제안. 박정자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부엌에서 혼자만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68세가 된 그녀의 손은 여전히 능숙하게 계란을 풀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프라이팬을 돌렸다. 남편을 여의고 벌써 10여 년 그녀는 도서관에서 일하다 은퇴한 뒤 이렇게 혼자만의 리듬으로 살아왔다. 정자의 일상은 규칙적이고 단조로웠지만 그 속에는 나름의 안정감이 있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8시에 아침을 먹은 뒤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산책을 하며 만나는 이웃들과의 인사는 그녀에게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김할머니, 박아저씨, 그리고 매일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젊은 부부까지 모두가 그녀에게는 소중한 일상의 일부였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예전 도서관 동료들과 전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옛 직장 사람들과의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함께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기도 했다.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거나 남편의 사진과 하루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남편 사진은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고 정자는 매일 그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여보, 오늘 공원에서 김할머니를 만났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혼자 사시는데 참 씩씩하게 지내세요. 이런 대화는 정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비록 대답은 들을 수 없지만 남편이 여전히 곁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평범한 어느 목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 민호가 서 있었다. 40세의 회사원인 민호는 평소보다 진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 봉투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들어와. 정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아들을 맞았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딘지 어둡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 아직도 혼자 힘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다.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68세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졌다. 특히 최근 직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정자는 민호가 좋아하는 녹차를 우려주며 물었다. 찻잎을 우리는 동안에도 아들의 표정을 살폈다. 분명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보였다.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이 공간이 과연 안전한지, 혹시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점검하는 듯 했다. 어머니, 미리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정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그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다. 자신이 짐이 된다는 뜻인가? 아니면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인가? 요양원이라고? 갑자기 왜? 정자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서둘러 설명했다. 혼자 계시다 다치시면 큰일이잖아요. 시설에 계시면 24시간 누군가 돌봐드릴 수 있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민호는 준비해온 말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실제로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였다. 최근에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팸플릿도 가져왔는데. 민호는 가져온 서류 봉투에서 여러 장의 팸플릿을 꺼냈다. 화려한 사진들과 함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정자는 조용히 민호의 말을 들었지만 가슴 한편이 저려왔다. 팸플릿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그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자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스스로도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아직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지금은 건강하세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좋은 곳은 대기가 길어서 미리 신청해두는 게 나중에 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민호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미리 그런 곳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일까? 정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아들의 말이 논리적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호야,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저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가 다치거나 병이 생기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다. 정자는 아들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제2장 갈등.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했다. 민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모든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자는 잠시 잠들 수 있었다. 꿈에서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나타났다. 남편은 정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잖아. 정자는 꿈에서도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집안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녀는 여전히 장을 보고 직접 음식을 해먹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아직 건강했다. 혈압약 하나 먹는 것 외에는 특별한 병도 없었다. 그런데 왜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정자는 거실 구석구석을 다시 점검해봤다. 혹시 위험한 요소가 있나 살펴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다.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놨고 계단에는 손잡이도 있었다. 부엌에 가스레인지도 안전장치가 있는 최신형이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정자는 혼잣말을 하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남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오후에 민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요양원 팸플릿뿐만 아니라 노트북까지 들고 왔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곳들 중에서 몇 군데 더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가상 견학도 할 수 있더라고요. 정자는 팸플릿을 받아들지도 않았다. 민호야, 나는 요양원에 갈 생각이 없다. 왜요?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험하긴 누가 위험하다고 그래. 나는 아직 멀쩡하다. 요양원이라니 벌써 나를 버리려는 거냐? 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민호는 손사래를 쳤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이면 자주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자주 찾아뵙고 싶어도 제가 바쁘잖아요. 회사 일도 있고 아이들 학원 송영도 해야 하고 주말에는 아이들 축구 경기도 봐야 하고. 민호는 자신의 일상을 설명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말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 내가 바쁘니까 나를 어딘가에 맡겨두고 싶은 거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 안전을 생각해서. 그럼 무슨 뜻이야?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다고. 내가 언제 내게 짐이 됐어? 짐이라니요. 어머니가 짐이 아니라 소중하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다.
민호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정자는 아들이 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답답했다. 어머니, 제 친구 어머니는 작년에 집에서 넘어지셔서 며칠 동안 혼자 누워 계셨대요. 다행히 발견되어서 큰일은 안 났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민호는 자신이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 설명하려 했다. 그런 일이 어머니께 생기면 어떡해요? 전 그런 상상만 해도 잠이 안 와요. 정자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런 일은 안 생길 거야. 그리고 설사 생긴다 해도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잖아. 그때는 너무 늦어요. 미리 준비해둬야 해요. 민호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일단 생각해보세요. 저도 어머니가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정자는 아들이 나간 뒤에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에게 요양원은 마지막 종착지처럼 보였다.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건강한데, 왜 그런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호가 가져온 팸플릿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정자는 한 장을 집어 들여다봤다. 화려한 시설 사진들과 함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노인들의 미소가 진짜 같지 않았다. 내가 정말 저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정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남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답은 해주지 않았다. 제3장 선택의 무게. 며칠 동안 모자 사이의 대화는 서로를 핥히기만 했다. 민호가 전화를 걸면 정자는 차갑게 대답했고, 정자가 무언가 물어보면 민호는 성의 없이 답했다. 정자는 밤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버릴 수도 없잖아요.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자는 사진 속 남편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민호가 요양원에 가라고 해요.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그러는 걸까요? 정자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신혼 시절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민호를 낳고 키우며 이사를 다니다가 결국 이 빌라에 정착한 것이 벌써 20년 전이었다. 이 집에는 가족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거실 한켠에는 민호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부엌벽에는 남편이 손수 달아준 선반이 있었다. 침실 창가에는 남편이 심어준 화분이 여전히 푸르렀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낯선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한편 민호는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다. 며칠 전 직장 동료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료의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큰 부상을 당했는데 하루 종일 혼자 누워 계시다가 겨우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 어머니는 뒤늦게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했다. 만약 우리 어머니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민호는 출근길에도 회의 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특히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을 때 전화를 안 받으시면 혼자 괜한 걱정을 하곤 했다. 민호는 효도와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진실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도 컸다. 그는 인터넷에서 독거노인 사고 관련 뉴스들을 찾아봤다. 생각보다 많은 사고들이 보고되고 있었다.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거나 가스 사고가 나거나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었다. 역시 혼자 계시면 위험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집 같지는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민호는 고민 끝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미안해요.
정자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민호야, 나도 내가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아. 하지만 아직 나는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네, 그런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그런데 저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방법? 네,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머니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들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도 가끔 혼자 있을 때 불안함을 느끼곤 했다. 특히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어지러울 때는 무서웠다.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봐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다. 정자도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열렸다. 제사장 작은 깨달음. 결정적인 순간은 정자가 이웃 김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올 때 찾아왔다. 김할머니는 정자보다 3살 많은 71세였지만 여전히 혼자 살며 활기차게 지내고 있었다. 정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그런데 할머니, 혹시 가족들이 요양원 가라고 한 적 있으세요? 김할머니는 빙그레 웃었다. 물론 있죠. 우리 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 내 삶을 살고 싶다. 대신 위급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딸이 집에 응급 호출기를 설치해주고 매일 안부 전화를 해줘요. 그리고 이웃들과도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내죠. 혼자 살아도 이렇게 이웃이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김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딸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활발하게 지낸다고 좋아해요. 동네 생활체조도 나가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웃들과 함께 텃밭도 가꾸고 있거든요. 정자는 그 말에 무릎을 쳤다. 그렇다. 문제는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해해줬어요? 처음에는 별로였죠. 계속 요양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변화를 보여줬어요. 더 건강하게 지내고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위험한 상황들을 미리 예방하고요. 김할머니의 집에는 곳곳에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있었고 현관문에는 자동 잠금 장치가 있었다. 부엌에는 가스 자동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나니까 딸도 안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더 당당해졌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정자는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정자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네, 어머니. 내게 필요한 건 요양원이 아니라 안전망인 것 같아. 혼자 살아도 위급하면 바로 도와줄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 말이야.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나 봐요. 너도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아직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방식이라는 사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제5장 새로운 합의. 다음 주 토요일 민호는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요양원 팸플릿 대신 작은 선물을 들고 왔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죄송해요. 정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정자는 아들의 걱정을 받아들이려 했다.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민호는 자신이 준비해온 제안을 꺼냈다. 집에 긴급 호출기를 설치하고 제가 주 2회 이상 찾아뵙기로 할게요. 그리고 매일 안부 전화도 드리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또 어머니께서도 이웃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시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취미 활동도 하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사실 요즘 그림을 배워보고 싶었거든. 정말요? 그럼 생활동호회 같은 데 가입해 보세요. 며느리도 거들었다. 어머니, 제가 근처에 있는 노인 대학 정보를 알아볼게요.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정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밝아졌다. 요양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산책도 꾸준히 하세요. 혼자 하시기 심심하면 이웃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럴게. 김할머니도 매일 산책을 한다고 하시던데 같이 해볼까봐. 민호는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그럼 일단 이렇게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상의해봐요. 그래, 그렇게 하자. 민호야, 고마워. 내가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어. 저도 어머니 마음을 몰라서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정자는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했다. 여보, 민호가 정말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볼 거예요. 에필로그 홀로서기의 집. 6개월이 지났다. 정자의 집에는 긴급 호출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민호와 이웃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자의 마음가짐이 변했다는 것이었다. 정자는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림교실 친구들, 노래교실 친구들, 김할머니와 다른 이웃들, 그리고 더 자주 연락하는 가족들까지 그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저녁 정자는 그림교실에서 그린 풍경화를 거실에 걸면서 생각했다. 6개월 전만 해도 요양원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웠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와 이야기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정자는 남편의 사진에게 말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겠어요.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그림 교실 어땠어요? 오늘은 수채화로 꽃을 그렸어. 생각보다 어렵더라.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보고 싶어요. 그럴게. 그런데 민호야, 고마워. 뭐가요? 나를 요양원 보내지 않아서. 덕분에 더 재미있게 살고 있어. 민호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혼자가 아니라 나답게. 그녀의 작은 빌라는 이제 홀로서기의 집이 되었다.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독립적이지만 고립되지 않은 삶의 공간이었다. 민호도 이제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여전히 혹시 모를 일들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더 활발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두려움 속에서도 조금은 가까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요양원은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선택지로 남겨두되 지금 당장은 정자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한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안전장치와 따뜻한 관계만 있다면 자신만의 공간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정자는 다음날 그림 수업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그릴 그림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될 것이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독립적이지만 고립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다. 홀로서기의 집에서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간다. 정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남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정자는 그 미소를 보며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만의 속도로 살아갈 것이다. 홀로 서지만 혼자가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